경제 공부하신 적 있으십니까? 책 사서 펼쳐보셨습니까? 아마 10페이지도 못 읽고 덮으셨을 겁니다. 어렵거든요. GDP가 뭔지, 인플레이션이 뭔지,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놨을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딱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만 알면 됩니다. 뉴스 보면서 고개 끄덕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살 때 타이밍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딱 20분만 집중하십시오. 20년 써먹을 지식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부터 가보죠. 첫 번째는 GDP입니다. 영어로 쓰면 GDP거든요. 한국말로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GDP는 나라의 성적표입니다. 1년 동안 이 나라가 벌어들인 돈의 총합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의 2023년 GDP는 약 2천조 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한국 사람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낸 가치가 2천조 원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서 번 돈, 현대차가 자동차 팔아서 번 돈, 당신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팔아서 번 돈, 다 합친 게 GDP입니다. 그럼 GDP가 왜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GDP가 늘어나면 나라가 잘 사는 겁니다. GDP가 줄어들면 나라가 못 사는 거죠. 2022년 한국 GDP 성장률은 2.6%였습니다. 2023년에는 1.4%로 떨어졌어요. 무슨 뜻이냐? 경제가 둔화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마이너스가 2분기 연속 나오면 공식적으로 불황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기억하십니까? 2년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3%였습니다. 2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 연속 마이너스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침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GDP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GDP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1인당 GDP거든요. 나라 전체 GDP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죠. 한국 1인당 GDP는 약 3만 3천 달러입니다. 미국은 7만 달러, 일본은 3만 4천 달러, 독일은 4만 8천 달러예요. 이게 진짜 국민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을 볼까요? 중국 전체 GDP는 18조 달러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크죠. 그런데 1인당 GDP는 1만 2천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14억 명이거든요. 나눠 먹으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GDP는 나라의 성적표입니다. GDP 성장률이 높으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면 불황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1인당 GDP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1,000원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10년 전 2013년 짜장면 한 그릇이 4,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000원입니다. 3,000원 올랐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은 그대로입니다. 1,000원은 1,000원이죠. 하지만 살 수 있는 게 줄었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2022년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율은 130만 %였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어제 100만 원이던 게 오늘 13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돈이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은 나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필요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보통 연 2%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한국은행도 2%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왜 2%가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물가가 조금씩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합니다. 내년에 더 비싸질 거니까 지금 사는 거죠. 소비가 일어나면 경제가 돌아갑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디플레이션입니다. 내년에 더 싸질 거니까 기다립니다. 소비를 안 해요. 그럼 공장이 멈춥니다. 사람을 자르죠.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90년대부터 30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렸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죠. 물가는 안 오르는데 월급도 안 올랐습니다. 경제가 멈춰선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2022년 한국 인플레이션율이 5.1%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치 2%의 2배 반이죠. 그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라면 값이 올랐습니다. 치킨 값이 올랐어요. 주유비가 올랐죠. 서민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고정소득자가 타격을 받습니다. 연금 받는 노인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100만 원 받는데 물가가 5%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95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돈은 똑같이 받는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입니다. 적정 수준인 2%는 괜찮습니다.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너무 높으면 서민이 고통받습니다. 너무 낮거나 마이너스면 디플레이션이고 그건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이자율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면 돈 빌리는 값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 내잖아요? 그게 금리예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0년 한국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거의 제로죠. 은행에서 1억 빌려도 이자가 1년에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싸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 부동산 폭등이었습니다. 싼 이자로 돈 빌려서 집을 샀거든요. 강남 아파트가 10억에서 20억으로 뛰었어요. 지방도 올랐죠.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그럼 정부가 뭘 했을까요? 금리를 올렸습니다. 2022년부터 금리를 확 올렸어요. 0.5%에서 3.5%까지 7번 연속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대출 이자가 폭증했습니다. 3억 대출 받은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금리 0.5%대는 월 이자가 12만 원이었습니다. 금리 3.5% 되니까 월 이자가 87만 원이 됐어요. 7배 넘게 뛴 겁니다. 여기서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 얘기를 해볼까요? 박 사장은 2020년에 가게 확장하려고 은행에서 2억 빌렸습니다. 금리 0.5%대죠. 월 이자가 8만 원 정도였어요.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됐습니다. 금리가 3.5%가 됐어요. 월 이자가 5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8만 원에서 58만 원으로요. 50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박 사장 가게는 한 달 순이익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자만 58만 원 나가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건 142만 원이 됐죠. 거기서 생활비 쓰고 자녀 학비 내고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박 사장은 2024년 초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요? 이게 금리 인상의 위력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쉬워집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립니다. 소비를 하죠. 투자를 합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을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0%까지 내렸습니다. 완전히 제로로 만든 거예요. 왜? 경제를 살리려고요? 돈을 풀어서 소비를 일으키려고 한 겁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됐어요. 실업률이 내려갔죠. 주식시장이 올랐습니다. 10년 넘게 호황이 이어졌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금리는 돈 빌리는 값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쉽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금리가 높으면 대출이 어렵고 경제가 식습니다. 정부는 이걸 조절해서 경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환율입니다. 돈의 교환 비율이죠. 우리 돈 원화와 외국 돈, 특히 달러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오늘 환율이 1,400원이라고 쳐보죠. 무슨 뜻이냐? 달러 1달러를 사려면 1,400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환율이 1,000원이면 1달러에 1,000원만 내면 돼요. 원화 가치가 높은 거죠.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는 달러 1달러가 1,3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400원이 됐어요. 100원 올랐죠? 무슨 뜻이냐?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미국 아이폰이 1,000달러입니다. 작년에는 130만 원 주고 샀어요. 올해는 140만 원을 줘야 합니다. 똑같은 아이폰인데 10만 원 더 비싸진 거예요. 이게 환율 상승의 효과입니다.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죠. 미국 호텔 하루에 200달러라고 쳐보세요. 작년에는 26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8만 원이에요. 똑같은 호텔인데 2만 원 더 비싼 겁니다. 그럼 환율이 오르면 나쁜 거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 기업한테는 좋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미국에 팔았다고 쳐보죠. 100만 달러를 받았어요. 작년에는 원화로 바꾸면 13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4억 원이 됩니다. 1억 원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수출주가 오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다 오르죠. 반대로 수입하는 회사는 손해예요. 항공사 같은데요. 기름값을 달러로 사거든요.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2,000원까지 갔습니다. 평소에는 800원에서 1,000원 사이였는데 2배 넘게 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수입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기름값이 올랐어요. 밀가루 값도 올랐죠. 라면 값도 뛰었습니다.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하지만 수출 기업은 돈을 벌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다 환율 덕을 봤어요. 그래서 IMF 이후 몇 년 동안 이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은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입품이 비싸지고 해외여행이 비싸집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은 돈을 벌죠.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원화 가치가 오릅니다. 수입품이 싸지고 여행이 싸집니다. 대신 수출 기업은 힘들어져요. 다섯 번째는 실업률입니다. 말 그대로 일 없는 사람의 비율이죠.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한국 실업률은 지금 3% 정도입니다. 100명 중 3명이 실업자라는 뜻이에요. 낮은 편이죠. 선진국 평균이 5%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통계 방식 때문입니다. 실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셋째, 즉시 취업 가능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취업 포기한 사람은 안 새는 겁니다. 20대 청년이 1년 동안 구직하다가 포기했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통계에 안 잡힙니다. 또 하나, 비정규직은 취업자로 셉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예요.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알바생도 취업자로 잡힙니다. 그래서 나온 게 체감 실업률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가 넘어요. 공식 실업률의 8배가 넘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스페인을 볼까요? 2013년 스페인 청년 실업률이 57%였습니다. 절반 넘게 일자리가 없었어요. 대학 나와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떠났어요. 실업률이 왜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소비가 줄면 경기가 나빠집니다. 공장이 문 닫고 또 실업자가 늘어나죠.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돈을 씁니다. 소비가 일어나요. 경기가 좋아집니다. 선순환이 되는 거죠. 미국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업률을 보면 됩니다. 2019년 미국 실업률이 3.5%까지 내려갔어요. 50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경제가 아주 좋았다는 증거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실업률이 14.7%까지 폭등했어요. 단 2달 만에요. 100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가게가 문 닫고 공장이 멈췄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실업률은 일 없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경제가 나쁩니다. 낮으면 경제가 좋고요. 하지만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다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을 봐야 진짜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국채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빚 문서예요. 나라가 돈이 필요할 때 국민한테서 빌리는 거죠. 차용증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100조 원이 필요해요. 세금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국채를 발행합니다. 100조 원어치 국채를 팔아요. 국민들이 삽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투자예요. 국채 사면 이자를 받거든요. 보통 1년에 3%에서 4% 정도 줍니다.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높죠. 게다가 안전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돈을 돌려받거든요. 그런데 국채가 많이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갑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굳이 높은 이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국채가 안 팔리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높은 이자 줘야 사람들이 사니까요. 그래서 국채 금리를 보면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산다는 뜻이에요. 왜 살까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안전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반대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사람들이 국채를 안 산다는 뜻입니다. 왜 안 살까요? 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경제가 좋다는 신호입니다. 2020년을 볼까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미국 국채 금리가 폭락했습니다. 0.5%까지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국채를 샀거든요. 주식 팔고 부동산 팔고 국채 샀습니다. 공포였던 거죠. 그리스를 볼까요?
2010년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때 국채 금리가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40%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그리스 국채를 안 샀거든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스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40% 이자를 줬습니다. 그래야 돈을 빌릴 수 있었거든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한테 손을 벌렸어요.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국채는 안전한 편입니다. 금리가 3%에서 4% 사이를 오가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삽니다. 신용도가 높은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빚 문서입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가 불안하다는 신호예요.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거니까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좋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국채를 안 사는 거죠. 자, 6가지 개념을 다 배웠습니다. GDP,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실업률, 국채, 이 6가지만 알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쓸까요? 뉴스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켰어요.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0.3%면 거의 성장 안 한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비를 줄입니다. 투자도 보수적으로 가야 해요. 또 다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제 압니다. 금리가 오른다, 대출 이자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큰일입니다.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바꿔야 해요. 또 다른 뉴스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압니다. 환율이 1,500원이면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해외여행 가면 안 돼요. 비쌉니다. 수입품도 비싸지니까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대신 수출주를 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뉴스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돈을 지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거죠.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살 때 회사만 보면 안 돼요. 경제 전체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쳐보죠. 언제 사야 할까요? 환율이 높을 때입니다. 환율이 1,400원, 1,500원 넘어갈 때요. 왜?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이거든요. 환율 높으면 돈을 더 벌어요. 주가가 오릅니다. 반대로 항공사 주식은 언제 살까요? 환율이 낮을 때입니다. 환율이 1,200원, 1,300원일 때요. 왜? 항공사는 기름을 달러로 사거든요. 환율 낮으면 기름값이 싸집니다. 이익이 늘어나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집 언제 살까요? 금리가 낮을 때입니다. 금리 0.5%, 1%일 때요. 대출 이자가 싸니까요. 반대로 금리 높을 때는 집 팔아야 합니다. 이자 부담이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6가지 개념만 알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놨을 뿐이에요. 핵심은 딱 6가지입니다. 첫째, GDP. 나라의 성적표입니다. 성장률 높으면 경제 좋은 거예요. 둘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2%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서민이 고통받아요. 셋째, 금리. 돈 빌리는 값입니다. 금리 낮으면 경제 돌아가고 높으면 경제 식습니다. 넷째, 환율. 돈의 교환 비율이에요. 환율 높으면 수출 좋고 낮으면 수입 좋습니다. 다섯째, 실업률. 일 없는 사람 비율이죠. 낮으면 경제 좋고 높으면 나쁩니다. 여섯째, 국채. 나라가 발행하는 빚이에요. 국채 금리 보면 경제 상황 알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뉴스 볼 때, 투자할 때, 소비할 때 항상 이 6가지를 떠올리세요. 그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공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꺼운 책 필요 없어요. 전문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6가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경제 뉴스가 들립니다. 금리가 오르는지 환율이 뛰는지 다 보여요. 그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킬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지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경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6가지 개념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경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는 것을 아셨으니 친구들, 가족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